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서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설. 설이네요. 네. 그죠? 설인가 추석인가 맨날 세월 지나가는 게 헷갈립니다. 예. 네. 앞두고 이 방송이 지금 나가는데요. 참 요즘 뭐 떠들썩한 사건들이 매일 한 건씩 터져 나와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이런 대형 스캔들, 의혹 네. 막 이런 것들이 거의 매일 막 터져 나오는데 네. 지금 좀 원장님은 느낌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정점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전 신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폭로하는 사람도 부담이 덜하고 또 그만큼 그 동안에 움츠러들었던 일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게 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연구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 집권자들이 알고 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오만해져 가지고 지금 일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국민들이 매일 뭐 자고 일어나면 이런 비리, 의혹, 게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걸 이렇게 느끼면 네. 어떻습니까? 이게 그 잔매를 맞다가 몸에 나중에 큰 데미지가 가듯이 네. 이 좀 정신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좀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게 자꾸 그 실제로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폭로가 되고 이런 숨겨져 있던 사실들이 밝혀지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권력의 핵심을 향해서 네. 여러 가지 이 비리나 의혹이 네. 쭉 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문 정권의 괴벨스 역할을 한 손석희도 지금 저러고 네. 또 김정숙의 절친 손혜원도 그러고 네. 또 딸의 의혹까지 등장했고 네. 또 문의 뭐 가장 오른팔이라고 하는 김경수도 또 저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경수 거는 특히 또 문재인과 그렇죠. 김정숙에게 보고했는가? 네. 최고의 이 댓글 조작의 사령탑이 누구인가? 네. 몸통이 누구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이 문제가 됐던 댓글이 네. 그때 뭐 한 44만 건인가 뭐 이랬는데 네. 이번 건은 무슨 8천만. 네. 네. 예. 그래서 뭐 200한 몇십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국정원 댓글 가지고 박근혜 당선 무효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 200, 한 3, 40배 이상의 네. 이런 의혹이 등장했으면 이거는 문재인이 네. 물러가야 된다. 그렇죠. 문재인이 충분히 몸통이다. 그런, 네. 이런 말들이 한간에 넘쳐야 될 건데 네. 그때는 시끄럽다가 네. 200 몇십 배가 더 심한 일이 발생했는데 네. 왜 이번엔 조용할까요?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아니, 심리라기보다는 자기 진영 논리죠. 딱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개인이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집단이나 어떤 군중이 되면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군중으로 한꺼번에 자기 편이고 저쪽은 남의 편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편의 그 논리 구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만 들어가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손석희 일이라든지 손혜원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전부 그렇게 그 손석희를 살려야 된다, 뭐 손혜원을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경수에 대해서도 지금 그 있는 사실을 판사가 뭐 양승태 뭐 비서를 했었다 그러면서 판사가 잘못 편향적인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군중의 의견만 있지 각 개인의 판단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영에 있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진영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은 네.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군중들이 네. 이게 나라냐 네. 최순실 정유라 뭐 이런 네. 걸 보고요 네.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길거리로 네. 그러면 그 230배쯤 되는 정도의 이 대선 댓글 조작 사건 등이 드러났으면 한 230배를 분노하는 건 아니더라도 한 2.3배는 더 분노해야 될 건데 중간에 어느 쪽에도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무슨 범죄 의식조차도 뭐 별로 느끼지 못하고 김경수가 깜빵에 갔구나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이나 팩트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부추겨서 부화시켜서 이렇게 이 닭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 때문에 긴 게 아닌 게 되고 아닌 게 기게 되고 닭이 공룡만 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닭이 뺑아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개인의 생각, 개인의 관점을 가진 개인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 중도에 계신 분들이 서서히 지금 우클릭 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겉으로 드러난 시위 인파가 뭐로 보여지진 않지만 지금 제가 즐겨 보는 사이트들에서는 분명한 거는 여론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자, 무는 그렇다 하고 이 우측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도그마가 있거든요. 우측에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측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기득권, 소수 기득권을 위한 어떤 경제 관점을 마치 우파의 경제학인 양, 그래서 우파 정권이 잡으면 항상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양, 그렇게 우측에서 또 하는 부분에 대해 경제학에 대해 고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니 이야기를 하면서 해요. 그 제가 좀 볼 때는 저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사무실에도 경제학 책이 몇백 건 있는데 이런 책을 보고 연구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해도 경제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몇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걸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뭐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 다 미개 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 뭐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에 맡기면 마치 완전한 경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고 힘이 다른 사람들이 체급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시장에 맡기면 각자가 그게 지금 저이롭게 자기 역할만 이렇게 충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 소장님의 견해와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출발점은 자유방임주의적인 면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대로 그 자유방임주의 자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까?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그 국가가 어느 정도 룰을 제도로서 확립하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본주의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수주의에서 추구하는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 시장 방임주의는 지금 현재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본주의 출발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좀 더 전에 1880년, 70년 이때 그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그 부정회계에 대한 엄격한 부분, 또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엄격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미국이 엄격하게 대하는지, 또 탈세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지, 만약에 한국의 대기업이 설렁설렁 해온 것처럼 미국 가서 하다가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문을 닫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도 닫고 그 사업주가 한 30년 징역 받고 그러겠죠. 그렇죠. 엔론사나 뭐 여러 가지 사태에서 보면요. 그래서 항상 좀 뭐라 그럴까 강자를 위한 경제학이 마치 자본주의 경제학이냐 이렇게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수의 이 우파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논리를 갖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현상도 심각하다. 그래서 또 집권하면 또 과거식으로 저러다가
이 보수가 또 네. 무너질 수 있다. 그걸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의료 계통만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자유방임 시장이 어떤 피해를 줄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을 자유방임 시스템으로 놔두면 이 병원에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이 궁극적인 결론은 그래야 되거든요. 네. 원격 의료를 해주고 네. 그 의료 민영화를 해주고 네. 영리병원을 해주고 네. 의료를 완전히 전격적으로 상품화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네. 문재인은 한편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화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완전히 네. 의료 이 민영화를 네.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위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이 문재인 케어가 활성화되면 보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서 돈이 떨어져야죠. 돈이 보험료가. 떨어져야 되는데 7%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저 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문재인 케어의 실손보험이 오히려 7% 올라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이걸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실손보험 관리를 하는 그 보험감독원인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거기서 일단 해줘야죠. 네. 이 네. 부분이 왜 그 문재인 케어 되면서 이렇게 보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데 왜 실손보험료가 오르냐? 그거를 그 보험감독원에서 따져야죠. 과거에는 보험이 케어하지 못하는 영역을 실손보험으로 커버했는데 보험의 케어 영역이 넓어졌으면 실손보험은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 거니 그렇죠. 보험료를 깎아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실손보험이 7% 올랐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 사회적으로 따지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 그 기사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기사인데. 참 세상이 이거 정말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우파의 그 경제학은 시장 방임주의다. 뭐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그거는 우리 보수주의의 그 경제학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자, 그 문다의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 7월 달에 뭐 6월 달인가 정리를 해서 네. 7월 달이겠네. 나갔다. 네. 그런데 연말에 이제 10월 28일 날 집을 팔았다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마누라한테 정리하고 마누라는 곧바로 팔았다. 네. 그리고 옛날에 그 집은 문재인이 서울에 2012년 대선 때는 거기서 살았. 네. 떨어지고 이제 홍원동 빌라로 갔죠. 네. 그리고 원래 그건 사위 명의로 돼 있었다. 네. 근데 사위가 마누라한테 정리하고 잘 없잖아요, 이런 경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명의 이전한 다음에 바로 팔 거면 왜 명의 이전을 했을까요? 그 집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갖고 예? 네 돈, 내 돈을 잘 챙기면서 보통 그 명의 이전을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경우는 명의 이전 될 사람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 이름으로 해놓으면 사업 들어올까 봐. 사업대로 보통 그런 경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옷 모르지만 팔 거를 왜 저렇게 부부간에 복잡하게 명의 이전을 했는가. 네. 자, 그거를 갖다가 조국은 네. 신문 기사 보고 알았다 했는데 네. 대통령 딸이 7월 달에 해외로 나가버렸는데 애를 전학시켜가 네. 아시안 뭐 네. 국가 뭐 태국이란 말도 있습니다. 네. 그걸로 나가버렸는데 민정수석이 대통령 친인척의 척근의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동향을 모른다고 12월 30일 날 국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럼 조국은 국민 앞에 문재인 딸의 동향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지금 문재인 딸은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 중에 최측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외국으로 그 전부 가족이 떠났는데 그거를 민정수석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지금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원장님은 만약에 볼 때 그 이제 간 학교가 국제학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그 동네가 국제학교가 한국보다 훨씬 발달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국제학교에 1년에 한 4, 5천만 원 초등학생을 이렇게 학비를 대려면 내 소득이 얼마쯤 돼야 4, 5천만 원을 댈까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순수 1억은 돼야지 학교 보낼 수 있죠. 아니 1억 벌어가지고 한 4, 5천만 원을 초등학생한테 하면 뭐 먹고 삽니까? 나머지로 이제 살아야죠. 그걸로 자, 버티게 해야죠. 그런데 자식 교육을 위해서. 한 직원 15명, 20명 안팎되는 회사에서 팀장 했다 하면 게임 회사에 네. 그리고 게임도 실패해서 네. 그런 수준의 레벨이라면 한국의 직업군 중에서 뭐 이 어떤 레벨이 좀 된다고 보십니까? 그 레벨 직업의 레벨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어쨌든 수입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죠. 보여요. 뭐 제가 볼 때 기껏해야 한 3, 4천 사이 정도의 수입이 많지는 않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죠. 네. 뭐 가내수공업 같은 중소기업의 팀장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한 뭐 3, 4천만 원 사이에 벌 거고 요가 강사는 얼마 벌까요? 거기도 한 3천, 2, 3천. 그래서 둘이 합쳐서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죽도록 일해도 많아봤자 한 5, 6천인데 이 아시안으로 가면 한국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많이 받아도. 그러겠죠. 거기는 아무래도 물가도 싸고. 그러면 둘이 거기 가면 한 3, 4천밖에 안 될 건데 그런데 둘이 벌어서 다 애한테 넣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비용이 또 따로 필요하니까. 야,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한 보따리를 어디 싸가 간 거예요. 그 들리는 말로는 뭐 어디서 돈을 땡겼다가 사고를 내고 뭐 그래서 도주했다 이러는데 자식을 거기 가서 국제학교를 내면 돈이 좀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국제학교를 1년에 3, 4천, 뭐, 많으면 5천까지 들어가는 국제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너무 많이 어디서 확 땡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터지기 전에 예. 빨리 사라지자. 조용히. 그러니까 그런 걸까요? 대통령도 왜 떠났는지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알겠죠. 논의를 했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네. 예, 우리 한국에서는 있기가 힘드니까 뭐 어떤 어디 아세안 쪽에 가면 뭐가 기회가 생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든지 뭐 망해서 갔을까요? 확 벌어서 갔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대략 저렇게 확 이렇게 벌어서 갔다면 뭔가 올바른 방법이었다면 안 가겠죠. 확 벌어서 갔다면. 예. 망해서 갔다면 어떻게 망해서 갔는데 태국이 아니라 그렇게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망해서 가면 여기서는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서는 일반 네. 정규 초등학교를 네. 다녔는데 거기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네. 그거는 뭔가가 자기들의 신분이 급상승하니면 돈이 엄청나게 좀 많이 들어오면 돈을 좀 쓰고 싶어서 너도 좋은 학교 가라. 보통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근데 아무튼 망해서 간 거는 말이 안 돼요. 망해서 갔으면 그렇게 비싼 고급 국제학교를 보낼 수가 없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국제학교에 입학한 게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 어디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질 만큼 네. 큰 돈을 갑자기 벌게 돼서 네. 한국에 있으면 소문나니까 이 벌게 된 게 뭔지 모르지만 뭐 암호화폐든지 뭐든지 네. 한국에 있으면 소문나니까 그냥 빨리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상책이다. 네. 원래 이 보면 로또 붙은 사람이나 네. 이름이 뭡니까? 인터넷 도박하면서 떼돈 버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벌면 잠수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복권 거액 당첨되면 친인척들이 몰려오니까 조용히 이사 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갔는데 그럼 저길 가는 거는 좋은데 저거 필요해서 갔는데 경호원이 지금 12명이 투입된다. 아, 그렇게 많이 갔어요? 경호원이요? 제가 볼 때 뭐 기본 한 세트가 3명 정도 되면 하니까. 3명 아니면 4명이니까 네, 네. 3교대나 뭐 4교대로 이렇게 하겠죠. 해외니까 또 교대가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고. 네. 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그 출장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간 경우에는 공무원들 그렇죠. 돈을 더 줘야 될 거 더 아니에요. 줘야 되겠죠. 네, 네. 뭐 그럼 이거 이래저래
그러면 이 국가 사실에 세금이 대해서 좀 문제가 되네요. 경호원이 지금 몇 명이 갖고 예. 한국에 살 때에 비해서 예. 경호원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늘어난 숫자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예. 이건 정부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국민 세금인데. 근데 이런 거를 추적하면 부당으로 정보를 입수했다고 처벌하겠다고 공갈을 치면 일 됩니까? 그거 그러면 안 되죠.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다른 주가부지 선거 이틀 전에 유세장에 나와가 강화문에 아들 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꼭 지키면서 살 거니까 뭐 좋은 나라로 뭐 워킹맘이나 전업주부도 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달라 이랬는데 네. 딸도 지금 허위 공약했어요. 근데 이거 아니 저거가 저거 계산으로 뭐 떼돈을 벌었든 뭐 거지가 됐든 나간 건데 그걸 국가에서 따라가서 경호해 줘야 됩니까? 그럼 경호를 요구한다면 대신에 왜 나갔냐, 얼마 드냐는 물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를 요구한다면 자기들 필요 때문에 경호를 요구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호 규정이 있겠죠. 그 규정에 뭐 본인이 거부를 해도 아마 규정대로 경호원이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이 외국으로 이주한 거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 청와대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기억납니까? 박지만이 경호팀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강남에 그 뭐 이 청담동 근처에 있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또 거기 근처에 최순실이 또 있어서 최순실이 경호한 거 아니냐고 그 민주당 패들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한국에 있었는데도 박지만이 집과 최순실이 집이 멀지 않으니까 가까우니까. 사실상 최순실 경호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그거? 예. 저는 이제 그거는 모르고 근데 좀 잊어야 되는데 왜 쓰잘데없는 것만 잊혀지지도 않고 머릿속에 맨날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저같이? 아니 머리가 너무 좋으신 거죠. 아니 기억이 차곡차곡 지어져서 거기에 또 새로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기억이 잘 지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옛날 것도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램이 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고 하면 다친다라는 식으로 공갈을 하는 저기 청와대가 저게 마피아지 어떻게 정부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 김의겸 대변인인가 지금 홍보수석 됐죠? 아니요, 홍보수석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홍보수 별도로 왔어요. 아 그래요?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하는 게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그 대통령 가족의 그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 뭔 일만 하면 저렇게 겁을 확 주는데 저건 왜 저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유가 청와대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많이 없어졌다. 예전에 여유 있을 때는 김의겸 대변인 뭐 시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나는 그 사람이 풀려났는지 모르겠지만 리비아인가 거기에서 실종 납치된 사람한테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인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여유 있을 때는 그렇죠. 여유가 없어서 이제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말이 거칠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메시지에 대한 궁금해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그거를 바라는 사람에 대한 대응책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제 김경수가 아까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법정 구속이 돼서요. 어제 김경수는 그 표정으로 원장님은 뭐 사람을 많이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법정에 갈 때 얼굴 보셨습니까? 법정에 갈 때는 안 받고 이제 나중에 포승줄 차고 나중에 이렇게 수갑 차고 사진 찍은 것만 봤어요. 그때는 뭐 좀 어떻던가요 얼굴이? 그게 억울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몸통은 따로 있는데 나는 밑에 하수인으로 있었는데 나는 감옥에 가는구나 하는 억울한 심정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이제 어떻게 나중에 사실이 어떻게 진행될지 밝혀지겠지만, 근데 이제 그 문바들의 대응을 보면 참 저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바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 나름대로 젊다고 하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의식이 생각이 바로 잡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전부 그 김경수 편을 들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박원순 시장은 그 믿을만한 굉장히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김경수 씨, 이런 식의 인터뷰도 오늘 했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그다음에 뭐 박지원 의원은 또 판사를 기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그 텔레그램에서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판결이 내려진 건데, 그거를 자꾸 다른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마치 부당한 판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참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김경수는 이제 감옥 생활을 좀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갈까요? 지금 이게 이제 감옥 생활은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추정은 할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는 좀 화가 나요. 예. 이런 상황 겪으면 화가 났다가 그 다음에 그 자꾸 이제 우울해졌다가 지금 자기 상황이, 그러면서 체념하고 체념하게 된 다음부터 이제 편하게 지내는 거죠. 한 두세 달 지나면 좀 편안해진다고 그래요. 한국 감옥은 일본 감옥에 비해서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본 감옥에 이번에 그 일본에 뭡니까 그 르노입니까? 르노 니산에 네. 고은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구속됐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는 6시에 일어나고 뭐 밤에 뭐 9시인가 10시인가 자는데 네. 일어난 시간에는 딱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 네. CCTV로 보고 있다가 자세가 흐트러지면 바로 와가지고 자세 고쳐라고. 그게 자꾸 지적되면 이제 포성줄로 묶어갖고 엎드리게 완전히 아, 그래요? 눕혀놓는데요. 네. 나무깨가. 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게 군기가 딱 잡혀있게. 엄청 힘들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운동시켜주는 것도 한국처럼 운동장에서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10평 되는 방에 줄을 끄어놓고 그 줄 따라 15분만 돌아라고 하고는 또 작은 방으로 집어넣는데요. 아, 그래요? 일본이 더 선진국인데 그거는 그러네요. 그 감옥에 대한 그 죄를 지었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것이 안에서 감옥 생활 자체도 본인이 계속 반성으로 가야지 국가 돈으로 그 죄진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것을 범죄 국리하게는 안 만들겠다. 이런 시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은이 아주 거기 생활을 못 견뎌가 죽을란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한국 감옥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저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느 입장이든 상관없이 진실을 봐야죠. 진실이 뭔지를 보고 그 사안별로 진실이 있어요. 뻔히 드러나는 진실을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진실을 보려는 노력, 그리고 자기의 관점을 가지려는 노력 꼭 필요합니다. 자, 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불쾌하게 들릴 분도 있겠지만은 자기 수준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 의거해서 딱 그 정도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경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토대가 되죠.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마치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그 원효대사가 깨달았죠. 그 처음에 의상대사랑 같이 출발해서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깨보니까 묘지 안에 해골 바가지 물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썩은 물처럼 남아있는 물을 보니까. 그래서 막 토하면서, 아, 이게 자기, 예, 세상에 일체유심조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효는 중국 유학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갈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게 일체유심조인지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마음먹기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재구성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컵을 봅니다. 이 컵이 제가 어떻게 이 컵을 보느냐 하면 가시광선이 이 컵에 반사돼서 동공을 통해서 제 망막에 맺히면 그 망막에 맺힌 영상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전기 신호로 바뀐 게 후두엽으로 가서 그게 후두엽에서 재구성을 해요. 이 컵의 모양을 후두엽에서 재구성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막이 떨리는 거를 그 신경에서 그거를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축두엽에서 그거를 재구성해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뇌에서 새로 재구성된 거를 보고 듣고 느끼다 죽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컵이 어떤 건지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물 자체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보고 이 컵을 내가 보고 내가 컵으로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뇌에서 재구성해서. 이게 컵인지 아닌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물 자체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봅시다. 어느 날, 황 소장님의 사모님께서, 별을 구경하러 시골로 가셨어요. 별을 보는데, 황 소장님이 보는 별과, 사모님께서 보는 별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왜 다를 수밖에 없냐 하면, 황 소장님은 황 소장님의 뇌에서 재구성한 걸 보게 되고, 사모님은 사모님이 뇌에서 재구성하게 된 걸 보는데, 거기에 뭐가 섞여 들어가냐면, 그 사람의 경험, 지식, 감정, 느낌, 이런 게 섞여 들어가서 백그라운드를 형성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볼 때, 그날 황 소장님께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별을 볼 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별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고. 또 슬픈 일이 있었으면 슬픔으로 별이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백그라운드가 슬픔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재구성해서 보는데 그 재구성할 때 백그라운드로 작용하는 게 그때 당시의 감정, 생각,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겪어왔던 경험,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재구성하는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우주에 살고, 우리 황 소장님은 황 소장님의 우주에 살고, 각자 자기의 우주에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우주의 모든 거를 내 머릿속에 재구성해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구성한 것만 보고 만지고 있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주가 한 3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 우주, 왼쪽 우주, 중간 우주 뭐 이 정도로. 네.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자기만의 우주에 살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한 우주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인에게는 기대하지 말고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나의 우주에 살고 그 타인은 그분의 우주에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의사소통
수단이 오직 말이나 이런 표정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제스처. 근데 이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거든요. 단어 하나도 서로 뜻이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해도 뜻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충분한 언어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너무 잘 생겨요. 그래서 내가 다른 타인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타인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거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집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집안 내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내가 내 자신의 잘못된 버릇도 바꾸기 힘든데 타인의 버릇을 내가 고치겠다? 그럼 언론들은 왜 저기 바뀌지도 않은 문정권을 보고 자꾸 고쳐라 바뀌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바뀌면 좋지만 안 바뀌더라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이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개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실 사건들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튜브나 SNS 개인 미디어가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도 관련이 있고 민주주의 수준이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편이라든지 언론이 지금 문정권에 의해서 통제가 돼서 굉장히 제대로 사실 보도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이 사실들에 대해서 서로 유통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 확실히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확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다양한다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관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사람 살아가면서 이제 소신 지켜 사는 게 제일 힘든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